책 읽는 밤 달빛찌개입니다.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 3부 낭독을 시작합니다. 상복을 입고 어진이 누나는 조용해졌다. 그녀는 이전처럼 자주 떠들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별세가 누나를 변하게 한 것처럼 보였다. 아무 말 없이 안채에서 일만 하였고, 그전에는 어머니가 남자 근처에 가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줄곧 사랑채에 드나들던 그 누나는 이제 와서는 거의 아버지 방에 들어오질 않았다. 다만 어머니가 가을에는 자주 출행을 하였고, 어머니가 출행하면 어진이 누나가 어머니 대신 일을 하였다. 때문에 그때에만 저녁 늦게야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지 내 방에 보러 왔다. 누나는 잠시 동안 내가 그리고 쓰는 그림의 뜻도 묻지 않았고, 잘못된 글씨를 나무라지도 않고 보고만 있었다. 빨리 자거라. 그러고는 부드러운 말씨로 말했다. 어머니는 그러기를 원했어. 나는 한밤중까지 자주 책을 읽었다. 학과는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우리들은 일본말을 배워야만 했다. 모든 교과서는 일본말로 바뀌었던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들은 다시 배워야만 했다. 한국의 독립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다 깎아 없애버렸던 것이다. 한국 민족은 이제부터 독자적인 역사를 지닌 민족으로 여겨지지 않고, 다만 오래전부터 일본 제국에 공물을 바치는 병경 민족으로 여겼을 뿐이다. 다른 과목에도 있어서는 예컨대 지리와 물리도 배우기에 무척 힘이 들었다. 우리는 많은 개념이며 표현이 교재의 지시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일본말을 위하여서 이 학과의 교육은 아주 단축되었다. 이 학과를 위한 시간이 없었다. 선생들은 상세히 설명도 하지 않고 교재만을 한번 훑어 읽고 말았다. 다른 모든 것은 학생들에게 방심되어 있었다. 나의 학우들 가운데서는 기습이가 나와 약간 잡담을 하며 나의 학과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주 나에게로 왔다. 그는 자주 아파서 수주일 동안이나 학교를 쉬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우리 반에서 가장 으뜸가는 학생에 속했다. 그는 언제나 나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려 하였다. 그는 내 옆에 앉아서는 내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보았다. 내가 잘못하면 그는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고쳐주었다. 용마는 매일 저녁 왔으나 언제나 잠시만 머물렀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 가운데서 모르는 게 없냐고 물었다. 그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영리했고 또 가장 경험이 많고 일본말을 잘 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었다. 그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명확한 답을 하였고, 다른 친구들을 도와야 했고 자기 공부도 하기 위해서는 곧 돌아가야 했던 것이다. 1년 전부터 학급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서 나와 친히 놀던 만수도 역시 우리와 함께 모여 놀았다. 그는 잡담을 잘했고 자주 자기의 소풍에 관해서 이상스러운 고목이며 겨울의 아름다운 헤엄터며 그가 처음 찾아낸 우리 읍의 절간이며 탑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는 물리에 관한 지식을 나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배우고 알아챘기 때문에 나에게 무척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많은 동무들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애들보다 훨씬 많이 공부해야만 했다. 그것은 다만 내가 먼저 서당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새 학문을 배우는데 아직 익숙치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나는
많은 것을 이해해낼 수가 없었다. 예를 들면 원자며 이온이며 에너지 등과 같은 개념은 아주 명백하지 않았다. 거기에 또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대수학이나 방정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고 대수학이란 무엇인가를 알 도리가 없었다. 만수와 기습이도 그에 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고 영리한 욕마까지도 이런 대수학이 나중에 고등물리학 연구에 적용될 것이라는 것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한밤중까지 홀로 생각을 거듭했다. 내가 밤늦도록 책을 펴들고 잠가 싸우는 것을 보면 어머니는 나에게 와서 연필을 빼앗고 책과 공책을 치우고는 어서 자라고 하셨다.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다고 말하면 그럴 필요 없어. 내 말을 듣거라. 간단히 어머니는 대답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내가 이부자리에 든 뒤에도 한참 동안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무슨 공부가 제일 어려우니? 하고 어머니가 물었다. 전부 다요. 나는 중얼거렸다. 수학, 물리, 화학, 모든 것을 난 잘 알 수가 없어. 슬퍼해서는 안 돼. 어머니는 한참 만에 말했다. 네가 이 학교에서 충분히 재주가 없다 하더라도 괜찮아. 이 우리들에게 그렇게까지 서투른 문화는 맞지 않는 거야. 지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너는 얼마나 쉽게 고전이며 시를 배웠었니? 넌 총명했단다. 너를 괴롭히는 새 학교에서 나오너라. 그리고 올가을에는 송림촌으로 가거라. 휴양하러 말이다. 그건 제일 작은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농토이다. 밤이며 감이며 다 많단다. 거기 가서 푹 쉬어라. 우리 일꾼들과 그들의 일을 익혀라. 한적한 마을에서는 네가 이 불안스러운 업에서보다는 훨씬 더 잘 자랄 거야. 너는 옛날의 아이란다. 그건 나를 슬프게 했다. 나는 언제나 새 학문에 대한 재능이 없을까 두려워하였다. 아버지가 이끌어준 이것만이 우리에게 더 높은 문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4년간 열중했던 공부를 재능이 없다고 해서 집어치우고 폐학을 해야 하는 것은 나를 아주 슬프게 만들었다. 너는 그렇게 할 테냐? 내가 잠자코 있는 동안 어머니가 물었다. 물론 엄마가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맥 빠진 대답을 해버렸다. 아이고 기특한 내 자식아. 어머니는 말씀하시며 방문을 나섰던 것이다. 외로운 포구, 송림마을. 송림마을은 멀리 떨어진 외딴 포구에 있었고 그 대안의 입구에는 굴바위가 앞에 놓여 있었다. 포구를 따라 숨겨질 듯 나타날 듯 20여 호의 초가 지붕의 농가들이 해변에 뻗어 있었다. 낮이면 마을은 텅 빈 것 같았다. 남정네며 아낙네들도 다 언덕 너머 밭에 일을 하러 가고 그들은 보리며 밀이며 조를 걷어들이고 있었다. 나는 이 밭 저 밭으로 다니며 사람들이 곡식을 베고는 단으로 낯가리를 해서 수레에 끌고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저녁에 나는 큰 농부의 사랑방인 내 방으로 돌아왔다. 아주 초라하고 흙벽으로 된 방이었다. 구석에는 생나무로 짜놓은 나지막한 책상이 놓여 있었다. 마을에서는 잠시 동안 조용한 생활이 계속되었다. 소는 어느 곳에서나 우물거렸고 갯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어머니들한테 밥 먹으러 불려갔다. 그리고는 온 마을에 꿈같은 고요가 흘렀다. 농가의 주인만이 잠깐 동안 내 방에 와서는 나와 이야기했다. 그는 나에게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쉬라고 했다. 그는 화롯불가에 앉아서 새끼를 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가을에
초가집 이형을 새로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두툼한 기름불 종지에는 맑은 식물 기름이 담겨 있었고 심지가 아주 가느다란 불꽃을 밝혀 올렸다. 단조로운 집소리에다 따스한 방바닥의 온기가 나를 어느덧 잠들게 하였다. 내가 눈을 떴을 때에는 거의 불이 다 꺼졌고 돌다리 아저씨는 이미 없었다. 집과 온 마을은 죽은 듯이 괴괴했고 다만 해안을 스쳐가고 스쳐오는 밤 물결 소리만이 들렸을 뿐이다. 별다른 농사일이 없는 어떤 날 나는 구경을 그만두고 낚시질을 나갔다. 나는 자주 낚았다. 그것은 단순한 밭일에 대한 즐거운 기분 전환이었다. 나는 바구니와 낚싯대를 들고 해안을 따라 포구 입구까지 가서 바닷물이 설물일 때에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굴바위로 갔다. 나는 그 바위에 앉아서는 끄리낌 없이 밀물이 다가올 때까지 낚시질을 할 수 있었다. 아저씨는 밀물에 휩쓸리지 않게 어느 때 바위에서 내려올 것인가를 자세히 일러주었다. 거기서 나는 홀로 온종일 낚시질을 했다. 거의 공밀이라는 생선이 물렸다. 손가락만큼 굵었으나 별로 맛은 없었다. 이따금 나는 더 좋은 생선을 잡을 수도 있었다. 이곳 사람들이 제일 놓치는 도미는 온 가을 동안 한 마리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매일같이 쉴 때는 그곳 바위 위에 끈기 있게 가서 앉아 있었다. 농부들은 집집마다 좋은 낚시가 있었지만 낚시질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망으로만 생선을 잡았다. 그들은 만 밖에서 소위 큰 소라고 부르는 근처에 어망을 던졌다. 그 수액물은 조그마한 공미리가 아니고 가자미니, 넙치니, 준치니 또는 길고 긴 갈치니 그런 생선들이었다. 그런 나는 그물을 치려 가자는 권고에 즐겨 따라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밤의 설물이 일대를 골랐기 때문에 내 기분은 그리 좋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밤에 제일 좋은 고기가 그물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달이 없었기 때문에 모래밭은 몹시 어두웠다. 자주 건너야 하는 얕은 물은 살을 베이는 듯이 차가웠다. 고요한 한없이 맑은 하늘에서 내려 비치는 별빛으로 해서 해상은 밝아졌다. 조수가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강하게 끌려든 생선들은 숙명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썼다. 생선들은 거칠게 퍼덕거렸고 자꾸만 연달아 튀어올랐다. 그러나 끝내는 모두가 물 없는 바닥에 깔려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 은빛으로 빛났다. 우리는 서둘러서 생선을 바구니에 담아 귀로에 올랐다. 이젠 사면에 깊은 정적이 흘러 넘쳤다. 물결 소리, 파도 소리가 멀리 밀려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고요한 사람들의 뒷걸음만 들었다. 아마 그들도 고기잡이에서 돌아오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속삭인다고 믿을 수 있었다. 그와 같이 밤은 아름답고 고요했다. 좋은 날씨가 연달아 계속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곡식을 타작했다. 콩이며 팥이며 메밀이며 무를 끝판으로 별을 걷어들였다. 곡식은 키에 까불려 깨끗해졌고 20말씩 가마니에 퍼 담았다. 그리하여 이 집 주인은 농가 집에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일의 과정을 들려주었다. 돌다리 아저씨가 내가 그 마을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무척 애를 써주었다. 저녁 때에 내가 아무 할 일이 없으면 내가 읽도록 쓴 책들을 방에 넣어주곤 했다. 그것은 오래된 한 권의 시집과 일화집과 두 권의 두툼한 소설책이었다. 이 모든 책들은
짙은 갈색으로 기름칠해진 종이가 너무 이즈러져 침침한 불빛 아래 쓰는 그 작은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가을이 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탐스러운 흰 눈이 낮이나 밤이나 내렸다. 폭우 위에, 밭 위에, 길 위에 쉬지 않고 휘날렸다. 가을 일은 끝나고 곡간은 감사기도 후에 큰 자물쇠로 잠겨졌다. 지붕은 새 지프로 이어졌다. 창문은 새 종이로 발랐다. 이젠 농군들이 따뜻한 방에 앉아서 손일을 하고 있었다. 농군들은 새끼를 꼬고 자리를 짜고 그물을 깁고 남학신을 만들었다. 아낙네들은 실을 뽑고 배를 삼았으며 아이들은 서당의 훈장에게 갔다. 시골의 훈장도 또한 농부였다. 그는 다만 겨울에만 쓰고 읽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모았다. 저녁에는 여기저기서 농군들이 일감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들었다. 거기서 그들은 허튼 소리를 하거나 번갈아 가며 읽은 소설을 이야기하였다. 그것이 대부분의 주인공이 죄없이 구박받는 구식 소설이었다. 남의 모함을 받고 쫓겨나서 그는 고향을 떠나야 했고 마침내 이곳저곳으로 방황하여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해야 했다. 그러나 결국엔 현명한 은자를 찾아가 그의 도움을 받게 된다. 나중에 이 주인공은 자기도 현자가 되어 임금에 초빙되고 높은 세도가가 되는 것이다. 그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여 다시금 고향에 돌아와 다른 모든 사람의 부러움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였다. 모든 소설은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났다. 그렇구만 농군들은 언제나 다시 읽었다. 그때마다 착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불행에 흥분했다. 그들은 소설을 아주 엄숙하게 읽었다. 귀절과 내용에 따라 어떤 때는 높게, 어떤 때는 낮게, 또는 슬프고 명랑하게 노래하듯이 읽었다. 눈이 깊으면 깊을수록, 밤이 조용해지면 조용할수록 이 낭독은 더 감정적으로 되어 멀리서도 이야기의 주인공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알아챌 수 있게 하였다. 나는 자주 그런 집 앞에 섰었다. 소설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목소리를 나에게 우리나라의 평화가 깃들어 있고 근심 없는 소년시대를 회상시키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유럽의 꿈을. 겨울 동안 나는 옛날의 학교 시대를 그리워하고 학교의 동무들이 나에게 이야기해준 신세계 구라파에 관해서 많이 생각했다. 나는 내가 어렸을 적에 모았던 그림들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것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땅의 영역에 속하기보다는 하늘의 영역에 속했던 저 훌륭했던 집들과 성들이었다. 내가 눈보라를 무릅쓰고 포구를 따라 거닐면 나는 먼 서쪽의 이 건물들을 연상할 수 있었고 키가 크고 즐거워 보이는 금발의 외인들이 거기에 드나드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지상의 근심을 몰랐고 생존 경쟁의 쓰라림을 몰랐다. 그들은 자연과 우주에 관해서만 연구하였고 현자의 길만을 걸었다. 새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참다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만 공부를 하여야 할 것 같았다. 그곳에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경험하며 모든 학문을 연구해낸 학자에게서 직접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었다. 내가 이 경의의 세계에 관해서 들은 많은 아름다운 전기며 일화가 다시금 생생하여졌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 다 다를 수 있을까 궁리하게 되었다. 이제는 눈이 더 오지 않았다. 폭우의 얼음장도 풀렸다. 날씨도 따뜻하여졌다. 어느 날씨 좋은 3월달 오후에 나는
이틀 동안이나 걸어서 가야 하는 신막시장에 길을 떠났다. 이 시장을 통해서 기차가 간다 했다. 내가 차를 타면 우리나라의 북쪽 국경을 통과할 것이고 거기서 다시금 서쪽으로 침투할 기회가 생길 것이며 결국에는 구라파에 도달할 것이었다. 그것이 우선 내가 아는 전부였다. 기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타는 것인지, 외국에서는 무슨 말로 이야기해야 하는지, 구라파에서도 돈이 사용되는지 그 모든 것을 나는 몰랐다. 나는 그날 오후와 온 밤을 걸었다. 길은 달빛 때문에 잘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튿날도 하루 종일 걸어야 했다. 저녁 때에야 나는 멀리 시장이 보임을 알았다. 나는 이미 멀리서도 그곳이 우리 고향 도시와는 다른 곳이라는 걸 알았다. 거기는 훨씬 더 잡음과 교통의 양이 많았다. 소리 지르며 요령을 흔들며 뿡뿡거리며 인력거, 자동차, 오토바이가 넘쳐 흐른다. 인파속을 지나면서 큰 길에는 거의 일본인만이 살았고 어디에서나 개다 소리를 들었다. 나는 길을 쓰고 좁은 거리에 인파를 뚫어 정거장이 있는 쪽으로 다다랐다. 거기서 나는 만주행 기차가 내일 아침 일찍 여기를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내일 아침에 실수가 없도록 정거장 건물이며 플랫폼이며 출입구를 자세히 보아두었다. 나는 모든 것을 생전 처음으로 보았다. 오랫동안 헤맨 끝에 그 고을의 바깥 끝에서도 조그마한 주막을 발견하였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여관에서 밤을 새웠다. 저녁을 마치고 나는 다음날 아침 늦지 않도록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지난 밤을 쉬지 않고 걸어온 나는 무척 고단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고단하였으면서도 편하게 잠이 들지를 못했다. 다리는 아리고 쑤셨고 쉽게 잠들지 않는 나의 눈앞에는 어머니의 환상이 어른거렸다. 어머니를 위하여, 쓸데없이 나를 찾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책상 위에 짧은 작별의 편지를 남겨놓았다. 나는 어머니가 아직도 어리고 철이 없다 해서 떠나보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해야만 했다. 편지는 나를 안정시켰으며 어머니 생각을 별로 하지 않게 했다. 그런데 잠이 슬들은 나는 정말 내 눈앞에 어머니가 서 있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이런 가운데서 나는 마침내 잠이 들었고 또 깨었다간 잠들고 다시 깨었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또 어머니가 내 편지를 앞에 두고 슬프게 말없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한 번은 어머니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 전에 며칠 동안 송림에 와서 하듯이 미소를 짓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하룻밤이 지났다. 나는 내 소년 시대를 꿈꾸었다. 우리 집 뒷마당에 집방석에 앉아서 어머니가 물들인 비단 수건을 나는 바라보았다. 해가 마당을 따뜻하게 비치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몹시 즐거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달려가 뒤에서 꽉 껴안고 소리쳤다. 어머니,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어머니는 비단 수건을 널어놓고는 뒤돌아서서 나를 높이 치켜들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머니는 웃으셨다. 이게 누구냐? 내 금지 오겨봐. 너는 위대한 시인이 되려니? 또는 훌륭한 화가나 높은 영웅이 아니면 우리 고을 목사가 되려니? 새벽에 나는 어머니가 몹시 우는 것을 보았다. 내 머리는 어머니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나는 몹시 놀라서 속삭였다. 아니, 어머님, 나는 떠나지 않으렵니다. 밖은 어두컴컴했고 찬바람이 휘몰았다. 흰 칠로 단장된 조그마한 정거장 대합실은 군인과 부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우두커니 서 있거나 서로 작별을 하였다. 어떤 축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 받기도 했다.
자꾸만 사람들이 몰려들어 걷고 움직이기가 곤란하였다. 마침내 조그마한 창구가 열려 차표를 팔기 시작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직무에 따라 입구에 섰었다. 사복과 계달을 신은 사람들도 거기에 끼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에 서서 내 차례가 돌아왔을 때 만주의 수도에 가는 차표를 샀다. 플랫폼 위에서는 여명이 스쳤다. 바람이 얼음처럼 차갑게 불었다. 마침내 기차가 천둥치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연기를 뿜고 왔다. 손님들은 착간에 뛰어 올랐다. 기차는 꽥 하는 기적 소리를 울리고 곧 떠나버렸다. 나는 플랫폼에 그냥 서 있었다. 한 철도 여건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왜 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내가 잠자코 있자 그는 차표를 보더니 10냥까지? 놀라 소리를 지르고 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나를 데리고 사무실로 가더니 자기 동료에게 이 불의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여건 하나가 의아스럽다는 듯 쳐다보더니 내 이름과 나이와 직업을 물었다. 너의 부모들이 심양에 가는 너의 여행을 허락했니?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그렇지. 그는 언성을 높였다. 그래, 너는 만주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니? 구라파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내 얼굴을 지켜보더니 하하, 너는 그렇게 멀리 여행하려고 했니? 그럼 여권이랑 다른 건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짐은? 없습니다. 영어나 독일어나 불란서어를 할 줄 아느냐?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니? 어디 내놓아봐. 나는 내 돈 전부를 책상 위에 내놓았다. 그는 그것을 잠시 흘겨보더니 웃었다. 그래, 넌 짐도 없이 영어도 모르고 여권도 없이 이 작은 돈으로 구라파까지 가려고 했었니? 네, 그랬습니다. 그는 또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런데 왜 너는 차를 타지 않았니? 나는 다시 잠자코 있었다. 나를 여기에 끌고 온 젊은 여건이 그겐 아무런 대답이 없었노라고 말했다. 말을 해. 왜 네가 기차를 안 탔는지. 노인은 다시 한번 물었다. 조용하지 않고 소란스러웠어. 나의 이 대답을 듣고 젊은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전에도 기차를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이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했다. 기차는 이 사람들에겐 너무 시끄럽고 조급하여 점잖지가 않지. 방 안의 사람들이 모두 웃어 젖혔다. 그렇지만 너는 당나귀를 타고 구라파에 갈 수는 없지 않니? 노인의 말이었다. 그건 그럴 테지요. 비록 시끄럽지만 우리 기차로 구라파에 가도록 내일 또 한번 해볼래? 난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대화는 끊어졌다. 직원은 나에게 기차표를 반환하게 했다. 이제 너는 고향에 다시 돌아가 거기서 더 공부하도록 해라. 우리 학교도 구라파 학교만큼 좋다. 네가 재주가 있어 학교 공부를 1등쯤 하면 서울로 가서 전문학교에 다닐 수 있다. 우리 전문학교도 구라파 전문학교처럼 좋다. 서울에서 너는 여러 가지 새 문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공공건물은 구라파식으로 지어졌고 3층이나 4층까지 있다. 교수들도 고상한 구라파 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도 너의 부모가 허락한 뒤에야만 갈 수 있다. 규칙대로 하자면 집을 뛰어넣은 모든 소년들을 체포하여 경찰서를 통하여 집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너에게만 나는 예외를 만들겠다. 너는 나쁜 아이 같지 않다. 돈을 가지고 집에 가거라. 그리고 돈은 조심해야 한다. 돈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나는 주막에 돌아와서 잠이 들었다. 내가 깨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다. 나의 방에는 햇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았다. 나는 몹시 떨렸다. 밖에서는 거리의 소음이 들렸다. 인력거꾼이 소리쳤고 차 바퀴가 요란스러웠다. 장사치들은 그들의 물건을 소리 지르며 선전했고 특히 일본 약이 가장 시끄러웠다. 멀리서 기차의 기적이 울리더니 곧 정거장에 머물렀다. 가뭄은 계속되고 돌다리 아저씨는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쳐다보았다. 그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돌아왔는지 묻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거라. 그는 다만 짧게 부르짖었다. 그의 아내가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라보았다. 저녁에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나는 언제나 나를 잘 보살펴 주었던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몹시 기뻤다. 아주머니, 나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밖으로 나갔다. 사흘 이상이나 나는 밖에 있었다. 귀로는 가는 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 나는 산비탈을 오솔길을 지나 궁벽한 이 보잘것없고 낮은 언덕 사이를 감돌아 마침내 내 고장의 산줄기를 볼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이 아무런 잡음이 없는 고요한 마을에 다시 왔다. 이따금 소가 음매에 울고 조수가 굴바위에 부딪혀 깨어졌다. 내가 한밤중에 문을 열었을 때 저만치 물결치는 파도를 보았다. 이 모래사장은 은빛 파도에 휩쓸려 가지도 않고 다만 고요히 소리를 냈다. 어두운 언덕 앞에 지붕이 퇴색한 달빛 아래 잠들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일이 또한 이 마을의 모든 것이 꿈인지 아닌지를 몰랐다. 농부들은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를 심었다. 집에서는 여자들이 시리며 직조물을 바랬고 누에고치를 길렀다. 종달새가 공중에 날았고 소요롱이며 들장미가 피었다. 뻐꾹새는 먼 계곡에서 노래를 불렀다. 좋은 날씨가 매일처럼 계속되며 비가 오지 않았다. 농부들은 초여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걱정이었다. 밭 흙은 가루처럼 메말랐고 논엔 물이 없는 곳이 많았다. 모두 흉년이 들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하늘은 냉혹했다. 매일 아침 불덩어리 같은 해가 동력에서 떠올랐고 날마다 괴로움에 찬 땅을 내려다보며 이글거렸다. 아무도 일하면서 노래하지 않았다. 그저 잠자코 낮에는 풀을 뽑았고 밤에는 절망 속에서도 온 하늘에 한 점 구름을 찾았다. 나도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자주 하늘을 쳐다보았고 우리들은 모두가 홀로 생각에 잠겨 거의 한마디 이야기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나는 집안 사람들에게 갑자기 깨워졌다. 하늘이 무너질 듯 험악하였다. 온 포구에 비가 쏟아졌고 마을에서는 힘찬 기쁨의 함성이 울렸다. 소낙비가 내린 다음에는 곧 또 더워지고 푹푹 삶아대기 시작했다. 벼는 다시 살아나 마구 자랐다. 농군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도록 풀을 뽑았다. 나는 매일같이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허락 없이 집을 뛰어나갔던 일을 편지로 용서를 빌었다. 나는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송림에 머물러 살려고 했다. 큰 농부의 말에 내가 도망간 날 어머니는 한잠도 안 주무시고 한술도 안 뜨셨다고 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기 방에 홀로 머물러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걱정스러웠다.
고생하시지나 않나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이러한 어머니가 몸소 마을에 오셨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면서 맞아주고 건강에 관해서만 물었다. 다음 날 우리 둘만이 내 방에 있었을 때 어머니는 아직도 공부가 하고 싶냐고 물었다. 아닙니다. 했더니 잘 생각해봐라. 정말 싫어요. 이젠 왜 그렇게 생각에 잠기고 기운이 없니? 내가 공부한다면 나중에는 서울에 가야 하기 때문에. 넌 그러고 싶지 않니? 네. 왜 싫어? 난 어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는 서울에 가도 좋다. 어머니는 말했다. 내일 시내에 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라. 난 싫어요. 왜? 해봐. 내가 그러고 싶으니? 나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왜 그러시는지 몰랐다. 나는 정말로 더 공부하지 않으려고 했다. 새 시대는 나에게 너무나도 낯설며 또 확실히 새 학문에 관해서 나는 재주가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네 어머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는 마침내 대답하였다. 입학시험. 나의 학교 동무들은 내가 다시 학교에 갔을 때 모두 즐거워했다. 그들은 내가 놓친 시간을 어떻게 따라오며 어떻게 하면 전문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일러주었다. 내가 고향의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안 돼서 서울에 있는 좋은 중학교를 다녀야 전문학교 수학을 위한 입학시험 준비를 하려면 야간도 3, 4년이 지나야만 했다. 이 시간을 자습으로 단축하여 곧 통신 강의로 시험 준비를 할 것을 권하였다. 이 방안은 내 마음에 솔깃했다. 나는 중학과정에 관한 유명한 선진 교육기관의 강의록을 받아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 강의록은 쉽게 씌어져 있었기에 모든 학과를 수학까지도 어렵지만 잘 해나갈 수 있었다. 강의가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시작한 영어만이 나를 곤란에 빠뜨렸다. 영어음의 일본 가나에 의한 귀찮은 표음이나 문법 설명은 내가 수없이 외우고 읽었으나 똑똑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여태껏 영어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 우리 고향 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고등학과에 대해서는 교사가 없었다. 몇 명 안 되는 한국인 영어 교사는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나의 학우들도 나를 도울 수는 없었다. 그들 역시 거기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나의 용기를 아주 꺾어버렸다. 이 영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다. 왜냐하면 영어를 모르고서야 도시 구라파 문화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용마는 화학과 물리를 도와주었다. 기습이는 수학을 도와주었고 각성이라고 불리는 다른 학생은 낯선 이름 때문에 곤란했던 서양사를 도와주었다. 그들은 매일 밤 와서 내가 공부할 수 있을 만큼 학습을 했다. 그들은 모두 고향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원인 때문에 서울로 공부하러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우리들 중 누구 한 사람은 전문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썼다. 그래서 내 방은 매일 저녁 교실로 변해 있었다. 다만 보통의 교실과 다른 것은 한 학생이 배우고 또 어떤 때는 그 이상의 선생이 가르친다는 점이었다. 나의 공부를 돕지 못한 단 한 명의 동무는 만수였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는 언제나 이 동무에게서 저 동무에게로 돌아다녔다. 벌써 17살이면서
배우는 것이나 직업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구식의 음악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도 매일 밤 나에게 왔다. 그러나 아주 늦게 모든 아이들이 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혼자 책을 보고 있을 때 왔다. 그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잠깐 바라보고 자기 방에 가서 그와 약간 음악이라도 하자고 했다. 그는 긴 현악기인 가야금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음악가며 가수들은 가야금을 좋아하였다. 내가 아직 공부를 더 해야만 한다고 하거나 아주 고단하다 차라리 자고 싶다고 하면 그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나를 고단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언제나 반대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인간 정신을 상하게 한다든가 어머니의 외아들인 내가 정신병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그래도 자기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나는 자기의 유일한 동무이며 그렇기에 제 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는 그와 잔 돌이 깔린 마당에 있는 딴 출입구를 가진 그래서 밤에도 방해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그의 방에 갔다. 이 방에는 책도 책상도 시계도 어떤 학생에게도 필요한 물건들이 전혀 없었다. 조그만한 방은 거의 비어 있었다. 한 구석에는 이불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풀그릇이 들어있는 화로가 있었다. 벽장 안에는 그는 전 재산을 보관하여 두었다. 거기서 그는 술병을 끄집어내고 녹그릇에 있는 몇 개의 과일을 내놓았다. 자, 마셔라.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가져온 것이다. 그는 의뢰이 이렇게 말하고 가야금을 내 무릎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두껍고 낡은 손으로 사본한 악보를 펼쳤다. 그 악보 안에 많은 고전 음악이 들어있었다. 어떻게 이 비싼 악기를 구하고 그 낡아빠진 악보를 구하였는지 나는 몰랐다. 그는 한 줄을 가리키며 음부대로 뜯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 손가락이 다시 익숙해질 때까지 펴서는 한 곡을 거의 틀림없이 뜯을 수 있었다. 그는 악보를 계속해서 끈기 있게 뜯고는 나의 손의 위치를 교정해 준 다음 얼마간 제 마음에 흡족해지면 피리로 나를 반주해 주었다. 미르가, 너는 정말 서울에 가야만 하고 공부를 해야만 하니? 시험에 통과하기만 하면 그렇게 할 테야. 너는 정말 이상하다. 그는 종래 신음하듯이 말을 뱉었다. 1년은 빨리 지나가고 다시 겨울이 왔다. 눈은 적었으나 아주 추운 겨울이었다. 시험 첫날 아침 시립병원에 갔을 때는 아직 어둡고 매우 추웠다. 간호부가 나를 조그만 방에 데리고 갔다. 여기에는 벌써 3사람의 옥모자가 서서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알지 못했다. 그들 셋은 나를 보고 웃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근심스러워 보였다. 그러자 시험위원이 들어와서 우리들 이름을 부르고 지원서에 첨부된 사진과 우리의 얼굴을 대조하여 보았다. 그리고 그는 시험 문제를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고 처음에 명백히 생각한 끝에 답을 쓰라고 주의시켰다. 우리는 닷새 동안 시험을 치를 일정표를 받았다. 오늘 우리들은 의사의 진단만을 받았다. 우리는 그러기 위하여 큰 방으로 안내되어 2명의 의사로 하여금 신장과 체중, 시력, 청각, 척추, 폐, 심장, 위, 신장, 기타 기관을 진찰받았다. 처음 다른 3사람이 놓여난 후 나는 어찌된 셈인지 또 한 번 오랫동안 심장을 진찰받았다. 2 의사가 한참 상의한 뒤에 건강하다고 해서 겨우 놓여놨다. 필기시험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소강당에서 집합하여 오랜 동안 치러야만 했다.
첫날에 수학이 있었고 다음 날에는 어학, 세 번째 날에는 물리와 화학의 차례로 있었다. 수학은 아주 쉬웠고 물리와 화학도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고대 일본어와 고전 한문의 원문을 일본어로 번역해야 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두 학과에서 낙제해야만 했다. 시험위원은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아마 우리들이 서로 얼마간씩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지 몰랐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무도 남의 것을 굽어보거나 하지 않았다. 다만 셋째 날에 작은 종이 뭉치가 내 책상 위에 살짝 굴러왔다. 거기엔 노란 유황과 붉은 유황의 상이한 용해점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날의 구두 시문 때 시험위원은 내가 왜 의학 공부를 선택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절겨 생과 사의 원인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웃으면서 오랫동안 연필로 장난하고 있었다. 그건 아주 고도의 목적이다. 그는 그럴듯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우선 많은 실무 의사들을 양성해야 한다. 특히 너희 고향에서 말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주 위생관념이 적기 때문이야. 우리의 대화 도중에 그는 잠깐 동안 시험실을 떠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선 발표를 볼 수 있었다. 거기에는 우리들 이름이 아래서 여러 가지 난이 있고 특별한 표식이 적혀 있었다. 내 이름 아래에 언어, 단순 명료, 성격, 정직, 유화, 은근, 학습의 목적, 아래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시험위원은 곧 돌아와서 잠깐 침묵을 지키더니 말하였다. 너는 시험을 잘 치렀다. 너는 예선에 들었다. 그렇지만 결선에서 5명 중 한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입학할 희망이 있는 것이다. 네가 섭섭한 대답을 듣더라도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어서는 아니 된다. 결선은 마치 심지뽑기나 같아. 약 3주일 후에 내가 서울의 의학전문학교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4월 초에 전문학교 사무실에 출두하라고 했다. 이날 나는 큰언니의 저녁 초대를 받았다. 내가 집에 돌아오니 온 집안 사람들과 동무들이 내 방에 모여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방에 들어가자 모두 입을 다물고 용마가 나에게 통지서를 읽어보라고 주었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내 어머니도 기뻐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만 연거푸 쓰다듬고 있었다. 그리고는 차츰 침묵이 방 안에 흘렀다. 내 동무들은 그들이 매일 밤 나를 도와준 목적이 이제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곧 저 먼 세계에 나갈 것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좁은 고향의 소도시에 살아야만 했다. 서울 유학 무렵 아침 조반 직후에 우리 배는 제물포항에 입항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 기차를 탔다. 기차는 조그마한 정거장에 몇 번이나 정거한 다음 종호경 드디어 삼각산 방향으로 질주하였다. 언덕과 계곡이며 마을이 우리 옆을 달아났고 우리는 점점 더 500년간 임금이 등극해 있었던 서울로 접근하였다. 모든 한국 지방에서 우리가 소년 시절에 성벽에서 보았던 그런 밤의 봉화가 이곳으로 왔었던 것이다. 기차는 강 위쪽에 있는 터널을 지났고 곧 굉장히 큰 역사에 들어갔다. 밖에서는 우리가 서울에 닿았다고 부르짖고 있었다. 나는 짐을 들고 역 구내에서 나오는 군중을 따라갔다. 말할 수 없이 넓은 광장이 앞에 놓여 있었다. 인력거, 자전거,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며 빨리 달아나는 전차 사이로 질주하였다. 우리는 전차를 탔다. 우리들이 현대식 상점, 은행, 식당 등이 즐비한 번화가를 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살아야 하는 북쪽 서울 시내에 닿기까지는 아직도 먼 것 같았다. 나는
어느 거리에서나 책방에서나 음식점에서나 학생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제복을 입고 있었다. 모자와 기세에 단 학교와 학과 표식으로 그들은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학과와 학교도 어느 곳 출신인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한 커다란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서로 인사하고 돕곤 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시의 동쪽에 자리 잡고 구라파 양식의 수많은 건물로 이룩된 서울의 한 전문학교 입구에 서 있었다. 곤색 제복에 의학이라는 금빛 표식을 단 학생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신입생들은 아직도 평복을 입고 있었다. 한국인은 흰 옷을, 일본인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사무실에 가서 학생증과 시간표와 제복과 모자에 다는 표식을 받았다. 화학 강의는 아주 재미있었다. 그건 일목요연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언제나 실험이 뒤따랐다. 생리학 강의는 그저 그랬다.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새것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강의인 해부학도 그보단 낫지 않았다. 호리호리하고 마른 교수는 불균등하게 이야기하였다. 아무 강조도 활기도 없었다. 그는 뼈를 들고 평면과 신부와 융기를 일본어, 독일어, 라틴어로 표식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표현이 지나치게 빨랐기 때문에 첫 줄에 앉은 학생들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간간히 그는 흑판에 무엇을 썼으나 그건 그의 말처럼 알아보기 힘들었다. 차례차례 우리는 펜을 놓고 고생스러운 2시간 강의가 끝나 메마른 교수의 얼굴이 사라질 때까지 무료하게 앉아 있었다. 이 사람은 바보다. 몇 명이 중얼거렸다.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강단에 올라가 상자 속에서 어떤 뼈 조각을 꺼내어 융기와 신부를 가까이에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비교해 보았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하지 않아? 며칠 동안 자주 같이 앉은 옆의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같이 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나는 하나의 깨끗한 광대뼈를 꺼내어서 그 앞에 놓았다. 그는 한동안 만지지 않고 보고 있었다. 이건 사람 뼈다귀겠지? 그는 말했다. 오랫동안 그는 뼈를 보고 난 후 천천히 손으로 잡아서 달아보더니 다시 앞에 놓았다. 이상하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게 즉 인간의 실체이구나. 우리들은 모든 절개부와 능선과 융기를 보고는 우리들이 적어놓은 공책을 정정하였다. 내 옆의 학생은 북한에서 온 조용하고도 인정이 많은 학생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권이었다. 강의 노트를 서로 보충하여 정정하고 같이 실지 실험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서로 한 상씩 분단되었다. 시간에 따라서는 친한 벗이 되기도 했다. 이건과 나는 아주 좋은 하숙의 크고 밝은 방을 나누었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읽고 또 토론하였다. 어떤 때는 물리학에 관하여, 어떤 때는 화학이나 해부학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독일어는 의학도에게 필수 불가결의 과목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의학 문헌은 독일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일주일에 4시간씩 듣는 독일어 문법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우리는 자리에 누워서도 자주 동사 변화를 서로 묻고 답했으며 또 명사, 형용사 변화도 연습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같이 학교에 갔고 저녁이면 자정까지 서로 공부하기 위하여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함께 물건을 사러 갔고 목욕을 하러 갔다. 같이 극장에 가고 일요일이면 서울의 관광물을 보러 갔다. 북궁이며 남산공원이며 동물원이며 구경을 하였고 한강까지 갔다. 이거는 벌써 1년이나 서울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어디나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옛 궁궐의 성벽을 따라가서 남쪽으로 뻗친 큰 길을 방황하였다. 길은 나처럼 밝았다.
일본제며 구라파제의 사치품들이 진열장에서 빛났다. 어디서나 구라파 음악을 틀어댔다. 사람들은 바이올린이며 피아노며 손풍금이며 축음기를 들었다. 철도, 호텔의 정원에서는 구라파 행진곡이며 무도곡이 울렸다. 우리들은 나의 고향 동물을 위한 몇 권의 오락책을 사기 위하여 책방으로 갔다. 귀로에서 우리는 시 등편의 넓은 옆길에 펼쳐진 소위 야시를 구경하였다. 노점에서는 낡고 싼 물건을 팔고 있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책, 푸르고 붉은 줄이 있는 종이, 그림, 부채, 파이프, 담배꽉, 모자, 비단, 여자 신들 모두 낡고 먼지 묻은 것들을 몇 푼 동전으로 살 수 있었다. 사람들은 값을 대고 깎고 다투었다. 저만치 마지막 점포에는 엷은 대나무로 만든 퉁소가 수없이 쌓여 있었다. 한 개에 2 니켈화로 팔고 있었다. 이거는 여기에 서서 퉁소를 보았다. 나는 그에게 사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칠은 솜씨였고 구멍은 맑은 소리를 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소원대로 샀다. 그는 다만 혼자 너무 외로워지면 민요를 시험해 보려고 했다. 나는 그 많은 퉁소 중에서 겉으로 보아 깨끗하고 소리가 괜찮은 것 몇 개를 골라서는 그 중에 한 개를 고르라고 했다. 이건희 하나를 사는 동안에 낯선 젊은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를 위해서도 쓸만한 것으로 하나 골라달라고 청했다. 나는 그렇게 해줬다. 그러나 퉁소를 시험해 봐달라는 사람은 이 청년뿐이 아니었다. 노인 한 분과 2 사람이 그에게 합류하여 곧 수없는 사람이 내가 부는 퉁소 소리를 듣기 위해 주변에 둘러쌌다. 나에겐 별로 유쾌하지가 않았다. 나는 군중들 틈에서 뛰어나가려 했다. 그러자 늙은 장사치가 와서 나에게 완전히 다른 참으로 예술가의 퉁소, 딱딱한 골죽으로 된 잘 깎여진 부드러운 장식이 있는 퉁소를 보였다. 그도 똑같은 것을 쥐고는 짧고 명령적인 음조로 타령을 따라하라고 말했다. 타령은 가장 좋아하는 고전곡으로 옛 음악학교를 나온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 퉁소와 말투로 보아 그 노인은 옛날의 음악 선생이었거나 황실의 음악가였음이 분명했다. 그는 이 즈음 어디서나 구라파 음악만을 배우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다. 그는 마침내 고전 악기를 옳게 손에 쥘 줄 아는 젊은 사람이 와서 그와 다시 한번 고전곡을 불 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불길을 주저하였다. 우리는 야시에서 군정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이상한 흥분으로 모여 노래를 듣고 있던 이권은 우리가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 또 노인이 아주 즐거워할 것이니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속삭였다. 나는 천천히 퉁소를 입에 대었고 비단 옷을 입은 노인이 불기 시작하였다. 우리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하였다. 노 음악가가 간간히 걸으며 더욱 흥겹게 한 고전음악에서 다른 고전음악으로 밤새 불었다. 새 일본인 그린 남쪽에서는 수없는 불이 반짝거렸고 북쪽의 낡은 한국인 거리는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삼각산 위에는 비로도처럼 검은 밤하늘이 펼쳐져 있고 오래된 창덕궁은 과거 속에 잠겨 있었다.